제일 빈도가 높은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10세 미만 좀 어린 연령에 호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징조로서 열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빈혈이 오래 가면은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많이 처질 수가 있고, 워낙에는 없던 출혈 증상, 멍이나 비출혈 그런 증상이 빈번하게 예전과 달리 자주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혈액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이금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소아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소아백혈병은 이름은 같아도 아이들마다 치료 전략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아백혈병의 맞춤 치료 전략과 함께 완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 성모병원 혈액병원 소아혈액종양센터장 이재욱 교수님과 함께 소아백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소아백혈병이란 게 어떤 질환인지 또 성인 백혈병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혈병 기본적으로 혈액암인데요. 골순에 있는 혈액의 정구세포가 암의 성격을 띠어서 계속 증식함으로써 발생하는 혈액암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은 크게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중에서는 크게는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빈도가 높은 반면에 소아에서는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빈도가 뚜렷하게 더 높습니다. 림프모그성 백혈병, 그다음에 골수성 백혈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그 골순에도 혈액세포가 다양한 혈액 정구세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가진 림프구가 있습니다. 그런 림프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정구세포가 있는데, 정구세포에서 어떤 변이로 인해 가지고 암이 성격을 띠게 되면 그럼 그 경우는 이제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반면에 다양한 림프구 외에 다른 중성구나 다양한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등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구세포에서 암의 성격이 확인이 되면은 그런 경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구의 전 단계인 림프모구가 이상이 생기면 림프구성 백혈병이고, 맞습니다. 그 외에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이런 거에 전 단계인 세포가 이상이 생기면 골수성 백혈병이 기함될까요? 예, 예. 이 소아암에서 이 백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백혈병이 소아암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그 전체 소아암 중에서 약 30% 이상이 백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암들은 뭐가 조금 있을까요? 저는 워낙 소아 백혈병이 강력하게 이제 인지가 되고 있어서. 예. 성인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그런 걸 고려할 수가 있는데, 소아는 좀 뚜렷하게 그 중요한 암의 종류가 틀려서 백혈병 다음으로는 뇌종양, 그 다음에 림프종, 성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신경모 세포종, 윌무 종양처럼 콩팥의 종양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소아 백혈병은 어떤 연령대에 조금 호발하나요? 제일 빈도가 높은 소아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세 미만 좀 어린 연령에 호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10세 미만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 이 백혈병이 왜 생기는 건지,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환경이나 생활 습관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그 유전 관련해서는 일부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부모님으로 받은 뚜렷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맞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 초기에 감기라든지 빈혈처럼 보여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부모가 좀 반드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워낙에 백혈병의 증상이 아주 좀 비특이적이라서 초기에 진단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징조로서 예를 들어서 열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아무래도 좀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는 빈혈이 오래 가면은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많이 처질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혈소판이라는 우리 몸에서 지혈과 연관된 세포가 많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에는 없던 출혈 증상, 멍이나 비출혈 그런 증상이 빈번하게 예전과 달리 자주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혈액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 백혈병은 좀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쉽게 잘 진단이 되는 편인가요? 만약에 의심되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피검사, 전혈검사인데요. 그래서 전혈검사에서는 전반적인 백혈구수, 빈혈 유무, 그다음에 혈소판이 정상인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 뚜렷하게 이상 소견이 있으면은 다음 단계로는 그럼 이제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급성 백혈병이 맞으면은 그럼 골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비교적 수월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나 조기 진단은 어때요, 교수님? 그러니까 조기 발견과 조기 진단은 사실 급성 백혈병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기 진단하는 경우는 어떤 예진을 한 거나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일찍 발견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기에 나타난 증상들이 아주 비특이적이고 오래가는 감기하고 크게 이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조기 발견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혈액암이기 때문에 처음 진단 시 혈액세포를 통해 가지고 전신에 암세포가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은 혈액암에서는 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혈액암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에 이제 암세포가 다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항암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항암 치료라고 한다면 이 아이한테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인들한테 흔히 쓰는 항암제를 아이한테도 쓰는 건지 어떤가요? 예, 성인에서 사용하는 약제를 동일하게 사용하되 체중하고 키 대비해서 소화에 맞게 그 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게 어른들도 굉장히 어쨌든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버티면서 치료를 잘 해 나가나요? 생각보다 이제 소화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화이고 이제 몸이 어려서 그런지 성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예를 들어서 구역 구토나 그런 좀 힘든 증상을 오히려 많은 경우 잘 버틸 수가 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공부도 하고 병동에서 놀고 그런 상황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아라고 해서 성인에 비해서 더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진단받았던 암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기저질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아이란 어린 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암 외에는 그런 기저질환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아에서 치료하는 게 조금 더 성인 대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교수님. 그러면 보통 이제 항암 치료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급성 백혈병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림프모그 백혈병하고 골수성 백혈병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은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가 주가 되는 그런 치료이고, 그래서 2년에서 3년 동안의 항암 치료가 필요하고, 소수에서는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한 다음에 종료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환자들은 1년 내에 항암 치료로 치료 종료할 수가 있고, 반면에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대비 그 골수 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차지하는 치료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림프모그성이 그럼 조금 더 악성도가 높다고 보면 돼요, 교수님? 주 치료 약제는 이제 먹는 항암제가 주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 기간은 길기는 하지만은 집중적인 주사 항암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약 1년 내로 생각할 수가 있고, 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항암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수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 이후에 골수 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림프모그 백혈병에 비해서 예후가 조금 더 안 좋고, 그래서 그만큼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항암 치료 후에 그 다음 단계의 치료가 우리가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부 환자들은 이제 어떤 뚜렷한 안 좋은 예후 인자가 있어가지고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은 항암 치료 이후에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 끝나는 아이들도 아까 림프모그성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림프모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조혈모세포 이식 없이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떤 치료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효과는 어떤지.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이식은 크게는 항암 치료만으로는 이게 완치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식 전에 일반적인 항암 치료 대비 아주 강력한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를 포함해 가지고 그걸 전처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처치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타인일 수가 있긴 한데, 다른 사람의 그 조혈모세포로 이식받아 가지고 이식받은 조혈모세포가 환아에서 생착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조혈을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연관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식 전에 그 강력한 항암과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주입된 다른 사람의 세포 자체가 항백혈병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식했을 때 생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생착해서 아까 말한 이런 건강한 조혈 기능을 하고 또 이제 백혈병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성공률 얼마나 되는지. 네. 성공률은 사실은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 틀리고 어떤 시점에서 이식을 받았는지가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항암 치료만으로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많은 경우 한번 재발을 하였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으로서는 완치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재발한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관해라고 해가지고 골수에서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번 재발을 하였기 때문에 이식의 성공률이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고 재발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한 50%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발하지 않고 재발까지 기다리지 않고 1차 관해, 즉 처음부터 진단 후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완전 관해 상태에서 이 환자는 계속 기다리고 항암 치료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졸모세포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재발을 예방하는 데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안 좋은 예후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그럼 그만큼 재발까지 기다리지 않고 벌써 초기에 일찍 졸모세포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으로 조금 더 예후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졸모세포 이식에서 그 성공 가능성은 어떤 시점에서 그 졸모세포 이식이 들어가는지 1차 관에서 이식을 받았는지 아니면 재발까지 한 번 경험한 다음에 2차 관에 이상에서 이식이 들어가는지 또한 또 중요한 것이 환아의 암세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예후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다 그 졸모세포 이식의 성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후인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카티 치료 최근에 이제 핫한 그런 항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소아 백혈병에도 이 카티 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얼만큼 효과가 조금 생존율을 높이고 있는지. 카티 치료는 현재 우리나라도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소아에서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국한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여러 번 재발하였거나 그래서 항암 치료로서는 더 이상 이제 완치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또는 한번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하였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은 항암 치료만으로는 벌써 치료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하였거나 그래서 많이 벌써 진행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서 카티 치료가 중요한 치료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카티 치료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인 항암 치료에 위존해가지고 그 환자들을 최대한 구제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카티 치료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도입됨으로써 완치가 많이 어려운 환자들을 구제하는데 치료받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거의 치료법이 없었던 거에서 새롭게 이제 뭔가 써볼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소아 백혈병 치료가 그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완치율이 궁금합니다. 물론 과거 아주 옛날 1950, 60년대 수혈만 했었던 그런 시기에 비해서는 계속 그 소아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완치율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그거보다 완치율이 조금 낮아서 약 한 60, 70% 그 정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성적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아 백혈병에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특히 소아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신약의 도입보다는 그 위험군에 합당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항암 치료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주된 역할을 하는데요. 항암 치료가 표적 약제와는 달리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골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혈액 수치 생성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강력한 항암 치료는 꼭 그 강력한 항암 치료가 필요할 만큼 예후 인자가 좀 안 좋은 경우에 하는 것이 좋고, 반면에 예후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너무 강력하게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오히려 항암 치료 자체 때문에 환아가 잘못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후가 좋은 만큼 조금 덜 강한 그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후가 좋을 것이면은 그 예후에 합당하게 조금 덜 강한, 그 다음에 예후가 조금 처음부터 뚜렷하게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더 뚜렷하게 강한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항암 치료의 득과 실을 좀 정확하게 환아 대비 좀 저울질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소아백혈병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제 많은 부모들이 재발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재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재발했을 때 치료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재발 퍼센티지 대략 한 20% 이상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재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아들이 처음 진단 시에 이 환아는 이제 항암 치료만으로도 이제 완치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였지만은 한번 재발한 경우에는 그럼 그 다음으로 우선 재관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골수에서 최대한 암세포를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처음 진단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조혈모세포 이식을 계획해야 합니다. 네, 지금 서울 성모 혈액병원의 소아혈액종양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모기들을 이용해서 최상의 그런 그 치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센터의 조금 강점, 어떤 강점들이 더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 소아혈액종양센터도 다른 병원과 유사하게 최근 들어서 많이 도입되는 CAR-T 치료나 다양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환아들한테 중요한 이제 치료 무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아혈액종양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개개인 환아가 최대한 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야로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비단 우리 병원의 소아혈액종양센터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 소아혈액종양 선생님들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소아혈액종양에 근무하는 다른 병원 선생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교수님, 그럼 소아백혈병 외에 다른 소아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아백혈병 외에 중요한 소아암으로서 뇌종양, 그 다음에 림프종, 성인에서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신경모 세포종, 횡문 근육종과 같은 다양한 그 소아암들이 있습니다. 그 성인에서는 흔치 않은 암들이네요. 예, 뚜렷하게 성인에서 빈도가 높은 암들은 소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반면에 소아에서 빈도가 높은 암들은 성인에서는 이제 일부 아주 소수만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이런 어떤 소아암들 치료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나요? 소아암 전반적으로 치료 성적은 계속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아암의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양한 새로운 약제가 치료에 도입, 그 다음에 중요한 예후 인자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소아암의 성적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러 부작용들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느낀 구역구토 그런 건 물론 소아들도 있고, 그런 증상이 뚜렷하면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저희가 같이 하고요. 아마 제일 중요한 부작용으로서는 그 모든 항암제가 이제 골수 억제라는 중요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백혈구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면역이 많이 취약한 상태, 면역이 많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균,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균, 또는 심지어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이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 이후에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골수 억제, 그로 인한 그 면역 취약, 그로 인한 다양한 감염의 가능성. 거기에 대비하고 열이 나면은 특히 혈액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이 나면 저희는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혹시나 아주 중한 감염으로 진행하지 않은지 저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교수님 평소 뭐 진료 때 사용하고 있거나 좀 간직하고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건가요? 네, 묵주입니다. 아, 묵주. 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가톨릭 신자이고 성당 다니면서 환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것을 준 부모님은 우선 환아가 치료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먼저 보낸 환아입니다. 보내게 된 이후에 부모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희가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환아를 먼저 보내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부모님으로서는 이제 평생 이제 안고 가는 큰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환아와 같이 치료에 임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있습니다. 깊은 마음이 막 느껴지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먼저 보내게 되었던 환아들의 부모님의 선물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소아청소년과 특히 혈액종양 파트가 인력도 없고 뭐 주 7일 근무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어떤 뭐 저희 얘기하는 뭐 번아웃 뭐 그런 거 없이 다행히 지금까지는 없이 계속 근무하고 싶은 이유로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먼저 보낸 그 부모님도 아마 교수님과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물을 좀 마음을 담아서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소중템 잘 봤습니다. 정말 소중템이네요.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이 소아 백혈병 등 소아암 진단을 받은 환아의 부모에게 교수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진단을 받았으면은 사실 이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아주 큰 비소식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소아암은 성인암에 비해서 완치율이 높습니다. 완치율이 높고 물론 저희가 100%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암이 아니겠죠. 100% 다 살릴 수는 없는데 완치율이 성인에 비해서 높고 그래서 치료 과정이 많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완치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것을 보시고 치료에 같이 저희 의료진과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소아암의 치료 기간이 뭐 2, 3년 아주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까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좀 너무 오래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지는지 잘 봐주시고 그냥 그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완치까지의 그 긴 시간이 너무 길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